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원책입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날 투표율이 6시간 만에 40%를 넘었을 정도로 대호황입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신과 여론조사가 각 50%씩이죠. 그런데 이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6월 11일 전당대회 때 28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배가 된 책임당원이 변수가 된 것입니다. 당원 투표는 내일까지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3일과 4일 ARS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0%가 반영되는 일반인 여론조사 역시 3일과 4일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밤하늘이 왜 까만지 아십니까? 우주는 캄캄하다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20세기 에드윈 허블에 의해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우주는 수없는 별들, 태양보다 더 많은 빛을 내는 수조, 수십 조의 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주는 암흑으로 보일까요? 왜 깜깜할까요? 정답은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별들은 빛을 발하고 그 빛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백만 년을 달려와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컨대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밤 하늘이 캄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이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그렇습니다. 이 권력이 임명한 검찰은 이미 권력이 수적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심정적으로 권력과 일체가 된 이념을 가진 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 정권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에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젊은 판사들은 일제히 일어섰을 것입니다. 광화문은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이 태블릿 PC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개 강남 아줌마가 멋대로 손봤다는 의혹만으로 광화문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이재명은 그 시위에서 연단에 올라 박정희 옆에 박근혜의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선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질의응답을 그만하겠다고 질문을 막았습니다. 한국갤럽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은 무려 65%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25%였습니다. 이재명의 말처럼 돈을 먹은 자가 범인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검찰은 8천억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을 유동규가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문사설마다 이 검찰 수사를 질타하면서 검찰이 특검을 자청하라라든지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빼간 473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나눈 4,040억 원 어디로 흘러갔는지, 장부에 올리지 않은 추정이익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 돈의 흐름만 제대로 쫓아가면 범인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김만배의 영장기각과 남욱의 석방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쫓긴 끝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욱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정민용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국 배임으로 갔습니다. 아직 배후를 수사하지는 않고 있지만 배임죄는 이 추악한 게이트의 몸통을 캐는 열쇠입니다. 언론 보도를 총합하면 영장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김만배, 남욱, 정민용은 유동규와 공모해 2015년쯤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 자체를 결탁에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둘째, 이들은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 평당 1,500만 원 이상을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세 번째,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과연 이것이 검찰의 정면 돌파 의지일까요? 아니면 빙산의 일각을 보이고 마는 걸까요? 유동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적어도 눈을 감지는 않겠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불법 취득한 수천억의 이익과 그걸 결정한 배우는 물론 오고 간 뇌물과 재판거래 의혹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재판거래는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잠이 든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정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시대 교체를 말해왔던 그는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당선 후에 중간평가에서 50%가 안 되거나 소속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일당이 못 되면 물러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당선됐을 때 논란을 부를 말입니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실수했고 또 한 번은 완주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인 데다 그가 내세운 새 정치가 결국 알맹이가 없는 게 드러나면서 그는 지금 군소 후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 기자들은 그의 출마가 몸값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보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직은 늦었습니다. 당선이 목표다.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것이다. 그는 여야 대선 주자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나눠 갖게 하고도 뻔뻔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 근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역시 반문으로서 결국 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표의 분열을 부른다는 것이죠. 자, 다른 문제입니다. 헬로윈 데이, 다들 아시죠? 이 헬로윈 데이에 대한민국 이태원 홍대 앞 젊은이들이 거리에 인파가 밀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하루 전 이 나라 청년들에겐 코로나는 그 어떤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헬로윈이 어떻게 이 나라 청년들에게까지 먹혀든 풍습이 됐는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기묘한 분장을 한 채 몰려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치솟는 집값에 분노하는 청년들일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춘인가? 고민하는 청춘인가? 한참을 제가 고민해야 했습니다. G20 회의로 이탈리아 로마에 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프란시스코 교황을 만나 다시 방북을 제안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G20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교황 방북을 통한 남북 평화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처럼 G20 정상이 만나는 흔치 않은 대면 정상 외교의 기회인데 말입니다. 하긴 그가 임기 말인 것은 모든 정상들이 다 잘 알 테니 현안을 논의할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 대통령 출발 전부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이게 언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교황 안녕과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조우를 브리핑하는 데 열심히였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지난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한 말입니다.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적어도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같은 날 만나는데 언론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번에 교황께서 G20 정상 중 두 분을 연이어 만나셨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방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문제는 교황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교황청 공보실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교황의 방북 관련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특별하고 부단한 노력에 대한 사의 표시가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선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튿날 30일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회의 공식 환영식에 앞서 바이든과 조우한 문 대통령을 두고 청와대가 과장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셨고 초청을 받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고 답했다.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지지한다는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언론은 오히려 청와대의 절박함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썼습니다. 현장의 기자가 본 두 사람의 만남은 선체로 불과 2~3분 정도의 짧은 조우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통역 시간을 제외하면 불과 1분 정도의 시간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나누기도 바쁜 시간인데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바이든이 문 대통령을 조우한 데 대해서는 일절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 전날 바이든이 교황을 만나고 난 뒤에도 백악관과 교황청의 발표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교황 방북을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과장을 해서 말입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의 교황 초청 의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8년 교황을 알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한다는 김정은이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김정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황 방북에 대해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왜 교황 방북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는 종전선언과 교황 방북의 임기 말이 모든 것을 거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국민이 교황의 방북을 원한다고 했지만 아마 그 말은 교황도 고지듣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문 대통령을 수행한 정의용은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는 2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0분간 회담을 했고 31일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 문 정부의 전천후 친북 외교는 두고두고 한국 외교사의 흑역사로 남을 모양입니다. 자, 이 백인동 게이트. 이 백인동 게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백인동 아파트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열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2016년 1월 이재명과 정진상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특혜로 시행사인 성남 R&D PFV는 일반 분양으로 3,14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인데 2006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자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백인동 아파트는 특혜의 연속입니다.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맺은 정모란 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부지의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번이나 이를 반려하죠.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성남 R&D PFV를 설립한 정모는 2015년 1월 김인섭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용도 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아냅니다.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요구했고, 성남 R&D PFV는 R&D 용지 약 17,000평방미터와 R&D 건물 기부 체납, 그리고 100%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여서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3개월 뒤 성남 R&D PFV는 R&D 건물 기부 체납을 취소하면 R&D 용지 약 8,000평방미터를 추가로 기부 체납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R&D 건물 예상 건축비 357억 원과 추가 기부 체납하는 토지 가격 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이를 수용합니다. 성남 R&D 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 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임대주택 100%에서 불과 10%로 축소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팔리지 않은 땅인데 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이 R&D 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 1,500억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협박이란 말에 지금 펄쩍 뜁니다. 이로써 성남 R&D PFV는 1223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고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를 일반 분양해서 분양이익 3143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백인동 게이트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김민섭은 다른 사건으로 2015년 4월 구속됐다가 1년 만에 출소합니다.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에 시행사 대표 정모를 찾아갑니다. 그는 정모의 성남 R&D PFV 주식 46만 주 중에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모는 주식 25만 주를 김인섭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뭔가 발목이 잡힌 게 있는 거죠. 작년 11월 법원은 김인섭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정모가 김인섭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 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가 준 특혜에서 김인섭의 역할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뒷배를 조사할 턱이 없습니다. 이 역시 특검을 하지 않는 한 그 뒷배, 몸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이재명이 로봇을 학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대장동에서 벗어나려고 식당 총량제니 재난지원금이니 온갖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31일 로봇산업전시회에 간 이재명이 그만 사고를 쳤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을 과격하게 넘어뜨리는 행동을 언론이 비판한 것입니다. 공개된 동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무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지적을 두고 일부 장면만 보여주며 과격 운운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는 로봇의 전도 테스트, 그러니까 로봇을 넘어뜨리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테이크 먹었더니 식당에서 칼 휘둘렀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로봇계를 과학자들이 발로 차는 동영상도 올리는데 당장 이재명은 로봇 개발자가 아니며 일산 킨덱스 2021 로봇 월드 현장은 로봇 내구성 테스트 현장이 아니다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한상 교수는 이재명의 행위는 공공전시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공공전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스팟을 이재명과 같이 180도 뒤집는 장면이 나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해당 행위는 서구에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발로 차는 실험을 했죠. 생명체를 모방해 만든 로봇을 학대하는 행위는 실제로
폭력과 생명체에 대한 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 어쨌든 이재명의 과격한 행동은 과거 문 대통령이 로봇을 조심스럽게 다룬 태도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2019년 문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사족 보행 로봇 미니 치타를 만나 들어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관계자에게 묻고 관계자가 괜찮다고 하자 로봇을 조심히 들어올리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진중권은 이를 두고 기본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라는 두 인성의 차이는 바로 이 감정이입의 능력에 있다. 저는 이 행동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탄생한 로봇은 그 사람에겐 자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나 전도 테스트를 한다며 과격하게 굴릴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감정이입의 문제로 봅니다. 측은지심은 모든 생명 존중의 바탕이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자가 통치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